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친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서거 100주기 기념으로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즘 MBTI 성격 유형 중 T 사고형과 F 감정형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빵 논쟁에 이어서 요즘 벌레 논쟁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벌레 논쟁의 출발점이 카프카의 변신이 아닌가 하는 1차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빵 논쟁은 기분이 안 좋아서 빵을 샀다고 하면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왜 기분이 안 좋은지에 대한 질문과 공감을 하면 F, 그러니까 감정형이고, 빵에 대한 질문, 왜 안 좋은지 보다는 빵이나 그걸 왜 샀는지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면은 T, 사고형이라는 그렇게 이분법적인 질문을 하는 게 요즘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그 벌레 논쟁은 어느 날 내가 벌레가 돼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역시 벌레라도 너니까 잘 보살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F 감정형이고, 벌레는 다 똑같은 벌레니까 죽여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대답을 하면은 T 사고형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어쨌든 제 생각에는 프란츠 카프카님은 N이다. 직관형이다. 직관형이 확실하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결론이 나왔냐면 그의 작품들이 불안과 내적 갈등이 반영된 자신의 꿈 같은 내면의 삶을 서술한 것이라서 저는 좀 많이 난해하더라고요. 카프카의 작품은 그 특유의 수수께끼스럽고 섬뜩하고 때로는 불쾌한 느낌, 즉 카프카스러운 작품들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변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신을 읽기 전에 제가 카프카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좋은 글이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변신에 나오는 글은 아니지만, 나는 우리를 깨물고 찌르는 다만 그런 책들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가 읽는 책이 머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책을 읽어야 할까? 한 권의 책은 우리 안에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 그럼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잠자리 속에서 한 마리 흉측한 회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장갑차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벌렁 누워 있었는데 고개를 약간 들자 팔 모양의 각질로 나누어진 불룩한 갈색 배가 보였고, 그 위에는 이불이 금방 미끄러져 떨어질 듯 간신히 걸려 있었다. 그의 다른 부분의 크기와 비교해 볼 때 형편없이 가느다란 여러 개의 다리가 눈앞에 맥없이 허위적거리고 있었다. 어찌 된 셈일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꿈은 아니었다. 그의 방, 다만 지나치게 비좁다 싶을 뿐 제대로 된 사람이 사는 방이 낯익은 내벽에 둘러싸여 조용히 거기 있었다. 포장이 끌러진 옷감 견본이 펼쳐져 있는 책상 위에는 잠자는 외판 사원이었다. 그가 얼마 전에 어떤 화보 잡지에서 오려내어 예쁜 도금 액자에 넣어둔 그림이 걸려 있었다. 어떤 여자의 모습이었는데 털모자에 털 목도리를 두르고 꼿꼿이 앉아 팔꿈치까지 온통 팔을 감싼 묵직한 털토시를 보는 사람 눈앞에 치켜들고 있었다. 그 다음 그레고르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는데 흐린 날씨가
빗방울이 함석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를 아주 우울하게 만들었다. 한숨 더 자서 이 모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잊어버린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으나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는 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몸에 배었는데 지금 같은 몸을 해가지고는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른쪽으로 몸을 뒤척여 보려고 온갖 힘을 다 써봤건만 번번이 건들건들 벌렁 자빠진 자세로 돌아오기만 했다. 그는 100번쯤 그런 시도를 해보았고 버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다가 한쪽 옆구리에서 아직까지 느껴본 적이 없는 약간의 둔중한 고통마저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야 그만두었다. 그는 생각했다. 이 무슨 고된 작업을 나는 택했단 말인가. 날이면 날마다 여행 중이라니 집에다 벌려놓은 본 상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직업상의 긴장이 훨씬 더 큰데다가 그 밖에도 여행의 고달픔이 덧붙여진다. 기차의 접속에 대한 걱정, 불규칙적이고 나쁜 식사, 자꾸 바뀌는 바람에 결코 지속되지는 결코 정들지도 못하는 인간관계 등 막이나 나와 다 쓸어가라지. 배 위가 좀 가려워 머리를 좀 더 높이 쳐들려고 침대 앞머리 기둥 가까이로 들어누운 채 천천히 등을 밀었더니 가려운 곳이 보였는데 온통 무엇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는 조그만 반점들로 뒤덮여 있어 한쪽 다리로 그 자리를 보듬어 보려 했다가는 얼른 그 다리를 되움츠렸다. 건드리니까 소름이 쭉 끼쳤던 것이다. 그는 다시 먼저의 위치로 되미끄러졌다. 이렇게 일찍 일어나니까 그는 생각했다. 사람이 아주 멍청해지지. 사람은 잠을 잘 자야 해. 다른 외판 사원들은 마치 하렘의 여인들처럼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주문받는 것을 기입해 두려고 오전 중에 여관으로 되돌아오면 이 양반들은 그때야 조반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런 행세를 내가 우리 사장한테 한번 해보라지. 그 자리에서 쫓겨날걸? 그 편이 내 신상에 오히려 나을지 어떨지야 누가 알겠는가. 부모님 때문에 꾹 참고 있으나 그렇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표를 냈을 것이고 사장 앞으로 걸어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남김없이 털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면 사장은 틀림없이 책상에서 떨어졌을 거다. 책상에 걸터 앉아 위에서 내려다보며 직원과 그것도 게다가 사장님은 귀가 어두운 탓에 바짝 다가서야 하는 직원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별난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희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니 내가 언젠가 돈을 모아 부모가 그자에게 진 빚을 갚으면 그게 아직 5, 6년은 걸리겠지만 내가 그 일을 꼭 해내면 그러면 내 인생에 있어서 커다란 전개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려나 우선은 일어나야겠다. 타야 할 기차가 5시에 떠나니까. 그리고 그는 궤짝 위에서 째깍거리고 있는 자명종 시계를 건너다 보았다. 맙소사, 그는 생각했다. 6시 반이었다. 그런데 시계바늘은 유유히 앞으로 가 반을 지나 벌써 45분에 가까이 가고 있었다. 자명종이 울리지 않았단 말인가. 시계가 4시에 제대로 맞춰져 있는 것이 침대에서 보이는 걸 보니 울렸음이 분명하다. 그렇다. 그러나 가구를 온통 뒤흔드는 이 시계 소리를 듣고도 편안히 잠잘 수가 있었을까? 편안히 잠들지야 못했으나 아마 그래서 그만큼 더 깊이 잠들었나 보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해야 한단 말인가. 다음 기차는 7시에 있으니
그 차 시간에 되려면 미친 듯이 서둘러야 할 텐데 견본 꾸러미도 아직 꾸리지 못한 데다가 그 자신은 도무지 몸이 개운치 않은 데다 잘 움직일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기차 시간에 된다 하더라도 사장의 호된 꾸지람은 면할 수가 없다. 급사가 5시 기차에서 기다렸다가 내가 그 기차를 놓쳤다는 보고를 벌써 올려버렸을 테니 말이다. 그자는 사장의 앞잡이로 줏대없는 위인이었다. 그럼 몸이 아프다고 하면 어떨까? 그러나 그것도 지극히 거북하고 의심을 살만한 짓이다. 그레고르는 5년 동안 일해오면서 한 번도 아프지 않았기 때문이다. 틀림없이 사장은 의료보험회사 전속 의사를 데리고 와 게으른 아들을 두었다고 우리 부모를 나무라고 이이라도 말할라 치면 보험회사 전속 의사를 가리키며 딱 자를 것이고 그 의사로 말하면 세상에서 오로지 아주 건강하되 일하기를 싫어하는 인간들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 이런 경우에 의사가 그토록 영 틀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레고르는 실제로 잠을 오래 자고 난 후 정말 쓸데없이 졸리는 그런 상태를 제외하면 아주 건강했고 심지어 배가 몹시 고프기까지 했다. 그가 침대를 떠날 결심을 못한 채 이 모든 것을 황급히 이리저리 생각해보고 있을 때 마침 시계가 6시 45분을 쳤다. 그의 침대 끝쪽에 있는 출입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레고르야 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였다. 6시 45분이다. 안 떠날 거니? 이 부드러운 목소리. 그레고르는 대답하는 자기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착오의 여지 없이 자기의 이전 목소리인데 바닥에서 울려오는 듯 억누를 길 없는 고통스러운 찍찍하는 소리가 섞여서 그 말들은 그야말로 첫 순간에만 분명하게 나올 뿐 뒤울림에 가서는 똑바로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게끔 흐트러져 있었다. 그레고르는 상세히 대답하여 모든 것을 설명하고자 했으나 이런 형편이고 보니 네, 고마워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쳤다. 출입문이 나무문이어서 그레고르의 목소리가 변한 것을 밖에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그런 설명에 안심하고 신을 끌며 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러나 잠깐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른 식구들이 이미 떠났으려니 했던 그레고르가 아직도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벌써 옆문을 아버지가 약하게 그러나 주먹으로 두드렸다. 그레고르야. 아버지가 불렀다. 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리고 잠깐 뒤 아버지는 다시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야. 다른 쪽 옆문에서는 누이 동생이 조그만 소리로 불평을 했다. 오빠, 어디 아파요? 뭐 필요한 게 있으세요? 양쪽을 향해서 그레고르는 다 됐어요 라고 대답하면서 발음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하고 말 하나하나 사이를 띄엄띄엄 끊어가며 자기의 목소리에서 귀에 거슬리는 점을 모두 제거해 보려고 노력했다. 아버지도 들고 있던 아침 상으로 되돌아갔으나 누이 동생은 오빠 문 열어 제발 하고 속삭였다. 그러나 그레고르는 늘상 여행을 하다 보니 집에서도 밤에는 문을 모두 꼭꼭 걸어 잠그는 조심성이 몸에 밴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우선 그는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 아침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것을 생각해 보려고 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서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봤자 신통한 결말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침대에 누웠을 때는 벌써 몇 번씩이나 아마 누운 자세가 불편했던 데서 비롯한 듯한 가벼운 고통을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 일어나다 보니 단순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오늘 아침에 한 공상들이 점차 어떻게 풀려갈지 자못 흥미로웠다. 목소리가 변한 것은 심한 감기, 외판 사원의 직업병의 전조에 다름 아니라 사실은 그는 눈꽃만큼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불을 떨치는 것은 아주 간단해서 숨을 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자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그러나 더 이상은 힘들었는데 특히 그의 몸이 워낙 심하게 넓적했기 때문이었다. 몸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팔과 손이 필요할 텐데 그에게는 그 대신 끊임없이 가지각색으로 움직이고 있는 데다가 그가 제어할 수도 없는 수많은 작은 다리가 있을 뿐이었다. 다리 하나를 한번 구부리려 하면 어느새 제멋대로 쭉 뻗쳐지고 그러다 마침내 그 다리를 마음 먹었던 대로 구부리는 일이 되기라도 할라치면 그 사이에 다른 다리들이 모조리 해방이라도 된 듯 몹시 야단스럽고 고통스럽게 흥분해서 버둥거렸다. 속수무책으로 침대에 매여 있는 데서 벗어나기만이라도 해야지 하고 그레고르는 말했다. 우선 그는 하반신을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했으나 그가 아직 보지를 못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 아랫도리는 막상 움직여 보니 너무도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아주 천천히 움직여졌던 것이다. 그가 마침내 화가 치밀어 있는 힘을 다해서 거칠게 몸을 앞으로 밀어붙이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 침대 발치의 쇠파이프에 세게 부딪히자 불 붙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고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하반신이 바로 지금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부위인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상반신을 우선 침대 밖으로 내보내려 애를 쓰면서 머리를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 쪽으로 돌렸다. 이것은 그래도 쉽게 되었으니 몸 덩치가 넓적하고 무거운데도 머리를 돌리는 데 따라 서서히 몸도 돌아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머리를 침대 바깥 허공에 가누고 있게 되었을 때 그는 계속 이런 식으로 앞으로 가기가 겁이 났다. 그럴 것이 그가 결국 그렇게 몸을 떨어뜨린다면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머리를 다치고 말 테니까.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각을 명심해야 했으니 그는 차라리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똑같이 애를 써서 한숨을 쉬면서 다시 먼저와 같은 자세로 누워 자신의 작은 다리들이 한층 화가 난 듯 서로 얽혀 휘적거리는 것을 다시 보며 이 제멋대로의 움직임을 진정시키고 가다듬을 길이 없음을 발견하자 그는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침대에 마냥 누워 있을 수는 없으니 비록 그렇게 하여 침대에서 풀려날 가망이 지극히 미미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희생하는 편이 가장 현명하겠다고 말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결심보다는 침착하고도 지극히 침착한 숙고가 훨씬 더 낫다는 점을 스스로에게 중간중간에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런 순간이면 시선을 한껏 날카롭게 하여 창을 바라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좁은 길의 건너편조차도 보이지 않을 만큼 짙은 아침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확신이나 쾌활함을 얻어내기는 어려웠다. 벌써 7시구나 하고 그는 자명종이 다시금 울렸을 때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도 저렇게 안개가 끼어 있다니. 그러고는 잠시 그는 숨을 약하게 쉬며 고요히 누워 있었다. 마치 완벽한 정적으로부터 어쩌면 현실적이고 자명한 상태가 되돌아오기를 기대하거나 하는 듯이. 그러나 그 다음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7시 15분이 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 하여간 그때까지는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장에서 내가 어찌 된 셈인지 물어보러 누구든 오겠지. 매장은 7시 전에 여니까. 그리고 그는 몸 전체 길이로
완벽히 균형을 맞춰가며 침대 밖으로 몸을 그네 타듯 요동쳐 밀어내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침대 밖으로 떨어뜨리면 머리는 떨어질 때 얼른 번쩍 쳐들 작정이니 아마 상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듯하고 그러니 양탄자 위에 떨어지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니 해도 떨어질 때 틀림없이 나게 될 요란한 소리였다. 분명 어느 방에서고 다 들려 충격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심을 자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레고르가 벌써 몸이 반은 침대 밖으로 나가 있었을 때 이 새로운 방법은 아주 쉬워 힘이 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누운 채 그네 타듯 몸을 마냥 좌우로 흔들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그는 누가 거들어 주러 오기라도 하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장한 사람 둘이면 그는 그의 아버지와 하녀를 생각했다. 아주 족할 텐데. 그들이 두 팔을 자기의 둥그런 등 밑으로 밀어넣어 자기를 침대에서 떼어내어 든 채로 허리를 구부린 다음 자기가 마룻바닥에서 몸을 완전히 뒤집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참아주기만 하면 될 텐데. 그 다음에는 자기의 작은 다리들이 감각을 찾을 테니 말이다. 그런데 문들이 걸어 잠겼다는 사실을 제쳐놓으면 정말 도와달라고 소리칠 것인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을 망정 그 생각을 하니 그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미 그는 조금 더 세게 몸을 흔들었다가는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내밀어져 있었고 이제는 마침내 지체 없이 결단을 내려야 했다. 5분 안에 7시 15분이 될 터였던 것이다. 그 찰나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매장에서 누가 왔구나 하고 혼자 말하며 그는 몸이 다 굳어지는데 그의 작은 다리들은 오히려 그만큼 더 분주하게 버둥거렸다. 잠시 온 집안이 조용했다. 문을 안 열어주는구나 하고 그레고르는 어떤 헛된 희망에 사로잡혀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윽고 물론 늘 그렇듯이 하녀가 힘찬 발걸음으로 문으로 가 열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인사말 첫마디만 듣고도 누구인지 벌써 알았다. 지배인 본인이었다. 어찌하여 그레고르만이 조금 지각만 해도 형편없이 큰 혐의를 받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도록 그 운명이 정해졌단 말인가. 도대체 직원들이 죄다 건달들 뿐이란 말인가. 그들 중에 아침 시간 몇 시간을 장사를 위해 남김없이 쓰지 못했다 하여 양심의 가책으로 얼이 빠져 침대를 떠날 수도 없을 지경이 된 충직한 인간은 하나도 없단 말인가? 물어보게 하려면 도무지 이따위 물어보는 짓거리가 필요하다면 사환을 하나 보내는 것으로 정말이지 족하지 않겠는가? 꼭 지배인이 몸소 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수상한 사건을 조사하는 데는 오로지 지배인의 분별만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아무 죄 없는 온 식구들에게 보여줘야 했단 말인가? 그리하여 제대로 한 결심에 따라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빠지게 된 흥분에 의해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해서 침대에서 몸을 날렸다. 뭔가에 부딪히는 큰 소리가 났다. 그러나 떨어지면 나게 마련인 요란한 쿵소리는 아니었다. 양탄자가 낙하의 충격을 다소 약화시켜 주었고 등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한 것보다는 탄력이 있어 심하게 이목을 끄는 둔탁한 소리까지는 나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머리를 충분히 조심스럽게 가누지 못해서 부딪혔다. 화가 나고 아파서 그는 머리를 돌려 양탄자에 부렸다. 저 안에서 뭐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왼쪽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에게도 언젠가 자신이 오늘 겪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는지 상상해 보려 애썼는데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은 사실 시인해야 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에 무뚝뚝하게 대답이라도 하는 듯이
그때 옆방에서 지배인이 몇 발자국 힘주어 걸으며 에나멜 장화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리려고 소근거렸다. 오빠, 지배인이 와 있어요. 알고 있어. 하고 그레고르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나 누이 동생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목소리를 도들엄두는 내지 못했다. 그레고르야, 하고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지배인님께서 오셔서 네가 왜 새벽 기차로 떠나지 않았는지 물으신다.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구나. 아무려나 너하고도 직접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다. 그러니 문 좀 열어라. 지배인님께서는 방이 어질러진 것쯤은 너그럽게 봐주실 게다. 밤새 안녕한가 잠자군? 하고 지배인이 그 사이에 친절하게 불렀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아버지가 아직 문가에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지배인에게 말했다. 그 애는 몸이 편치 않아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지배인님. 그렇지 않다면 어찌하여 기차를 놓쳤겠습니까? 저 애는 정말이지 머릿속에 장사일밖에 없답니다. 저녁에 외출 한번 안 해서 제가 화를 낼 지경인걸요. 요새는 한 일주일 내내 도시로 갔는데도 저녁에는 맨날 집에만 처박혀 있답니다. 식구들 곁 식탁가에 조용히 앉아 신문을 읽거나 기차 시간표를 연구하지요. 심심풀이라곤 실톱을 가지고 일하는 것뿐입니다. 그래, 예를 들면 2, 3일 저녁 일을 하면 조그만 액자 하나를 만든답니다. 그게 얼마나 예쁜지 보면 놀라실 거예요. 저 방 안에 있는데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금방 보게 되실 겁니다. 아무려나 지배인님께서 와 계시니 다행입니다. 저희 식구들만 있었더라면 그레고르에게 문을 열게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 애가 워낙 고집이 세어서 말이죠. 그런데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기는 했지만 틀림없이 그 애는 몸이 편칠 않아요. 곧 나갑니다.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도 대화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꼼짝 않고 있었다. 부인, 저도 달리는 해석되질 않습니다. 라고 지배인이 말했다. 대단한 일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장사꾼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든 다행으로 여기든 약간 몸이 불편한 것쯤은 장사를 생각해서 매우 빈번히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배인님께서 이제는 들어가셔도 되겠지? 초조해진 아버지가 이렇게 물으며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됩니다. 하고 그레고르가 말했다. 왼쪽 옆방에서는 거북스러운 정적이 감돌았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누이 동생이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왜 누이 동생은 다른 사람들한테로 가지 않는 걸까? 아마 이제서야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하기조차 아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 애는 도대체 왜 우는 걸까?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들어오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 사장이 다시 묵은 빚을 재촉하며 부모님을 박해할 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미 쓸데없는 걱정일 것이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 있을 뿐더러 자기 가족을 저버릴 생각은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당장은 그가 거기 양탄자 위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상태를 아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무도 그에게 지배인을 들여보내라고 진정으로 요구하지는 못했으리라. 그러나 나중에라도 쉽사리 적절한 변명을 찾게 될 이 작은 결례 때문에 그레고르가 그야말로 즉각 쫓겨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그레고르는 울고불고해서 지배인을 성가시게 하느니 지금으로서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현명한 일일 것 같았다. 그런데 그의 바로 이러한 애매한 태도야말로
바로 다른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또 그들의 처지의 허물을 합리화해주는 것이었다. 잠자군. 이제 지배인이 높아진 목소리로 외쳤다. 대관절 무슨 일인가? 거기 자네 방에서 바리게이트를 쳐놓고 묻는 말에 네 아니오만 하고 부모님께 쓸데없는 큰 걱정만 끼치며 또 이는 그저 지나가는 말이네만 직업상의 의무도 도대체 들어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홀히 하고 있네. 나는 여기서 자네 부모와 자네 사장님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시 분명하게 해명할 것을 엄숙하게 청하는 바이네. 놀랍군 놀라워. 나는 자네를 침착하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알아왔다고 생각하네. 그런데 이제 자네는 갑자기 괴이적은 기분을 자랑 삼아 내보이기라도 할 참인 것 같군. 사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자네의 직무 태만에 대해 그럼직한 이유를 넌지시 말씀하셨지만 자네에게 얼마 전에 맡긴 미수금 때문이라고 말이네. 그래도 나는 그런 해석은 당치 않을 거라고 한사코 자네를 옹호했었네. 그런데 이제 여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자네의 고집을 보게 되니 자네를 위해 눈꽃만큼이라도 개입할 기분이 싹 없어져 버리는군. 그리고 자네의 지위도 아주 확고부동한 것은 아닐세. 나는 실은 이 모든 것을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생각이었는데 자네가 나로 하여금 여기서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게 하니 나로서도 자네 부모님께서 듣지 않게 이야기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네. 그러니까 자네의 최근의 근무 성적은 아주 만족할 만한 것은 못돼. 장사가 썩 잘 되지 않은 철이기는 하지. 그 점은 우리도 인정하지. 그러나 장사가 안 되는 철이라는 건 도무지 있지도 않거니와 잠자군. 있어서도 안 된단 말일세. 그렇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흥분한 나머지 다른 모든 것을 잊은 채 정신없이 소리쳤다. 즉시 즉각 문을 엽니다. 몸이 약간 불편해서 다시 말해 현기증이 나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주 거뜬해졌습니다. 막 침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아직 생각했던 것처럼 잘 되지는 않는군요. 그렇지만 벌써 기분이 좋은걸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다 당한담.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주 멀쩡했어요. 부모님께서도 아시지만요. 아니, 어제 저녁에 벌써 약간 이상한 예감이 들긴 했다는 게 더 맞을 겁니다. 누가 저를 눈여겨봤더라면 눈치챘을 겁니다. 왜 제가 상점에 알리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집에 누워있지 않고도 병을 견딜 수 있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지배인님. 저의 부모님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지배인님께서 지금 저에게 하는 비난은 죄다 터무니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정말이지 한마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마 제가 보낸 최근의 주문서를 읽어보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무튼 8시 차로는 떠나겠습니다. 몇 시간 쉬었더니 기운이 나는군요. 제발 먼저 가십시오, 지배인님. 저도 곧장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장님께 그렇게 좀 잘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다시피 하면서 이 모든 말을 허겁지겁 쏟아놓고 있는 동안 그레고르는 아마 침대 속에서 이미 연습을 한 덕분인 듯 장롱에 다가가 거기에 의지하여 몸을 일으켜 보려 했다. 그는 정말로 문을 열고 정말로 자기를 내보이고 지배인과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지금 저다지도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 무엇라고 할지 자뭇 궁금했던 것이다. 그들이 놀란다 해도 그것은 그레고르의 책임은 아닌 만큼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그 모든 것을 태연히 받아들인다면 그럴 경우 그 역시 흥분할 이유라곤 없을 것이니 서두르면 8시에는 정말로 정거장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반들반들한 장롱에서 몇 번 미끄러졌으나 마침내 마지막으로 힘껏 몸을 흔들어 꼿꼿이 섰다. 하반신에 타는 듯한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제 그는 가까이 있는 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던져 그 가장자리를 그의 작은 다리들로 꽉 붙잡았다. 그렇게 하여 몸도 가눌 수가 있게 되었으며 입을 다물었다. 이제 지배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라도 알아들으셨습니까? 하고 지배인이 부모님에게 물었다. 우리를 우롱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벌써 울먹이며 부르짖고는 저 애가 심하게 아픈 모양입니다. 우리가 저 애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하고 불렀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모녀는 그레고르의 방을 사이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너 지금 의사 선생님한테 가봐야겠다. 그레고르가 병이 났다. 빨리 의사를 불러와야겠다.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소리 들었니? 짐승 목소리였습니다. 하고 지배인이 말했는데 어머니의 아우성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목소리였다. 안나, 안나! 아버지가 현관을 통해 부엌에다 대고 부르며 손바닥을 쳤다. 얼른 열쇠쟁이를 불러오너라. 그러자 벌써 두 처녀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현관을 달려 누이 동생은 대체 무슨 수로 저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현관문을 열어 젖혔다. 문이 닫히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큰 흉사가 있는 집에서 늘 그렇게 하듯이 문을 열어놓은 채 내버려둔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훨씬 더 침착해졌다. 그에게는 귀가 익숙해진 때문인지 충분히 똑똑하게, 이전보다 더 똑똑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기는 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벌써 사람들이 그가 어딘가 아주 정상은 아니라고 믿고 그를 도와줄 태세였다. 처음 몇 가지 지시를 내리는 태도의 확신과 침착함이 그를 기분 좋게 했다. 그는 자기가 다시 인간의 테두리 안에 받아들여졌다고 느꼈으며 두 사람, 의사와 열쇠쟁이가 실은 의사건 열쇠쟁이건 정확히 구분도 하지 않은 채 굉장하고 놀라운 일을 해내주기를 바랐다. 결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때가 다가오는 만큼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분명한 목소리를 지니기 위하여 밭은 기침을 약간 내뱉었다. 아무튼 아주 소리를 죽이려 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감히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소리마저도 사람의 기침 소리와는 다르게 들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 사이 옆방은 아주 조용해졌다. 어쩌면 부모와 지배인이 탁자 곁에 앉아 귓속말로 밀담을 나누는 것이고 어쩌면 모두들 문가에서 귀를 기울여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 쪽 몸을 문 쪽으로 밀어가 거기서 의자를 버리고 문으로 몸을 던져 문에 의지하여 똑바로 일어서서 그의 발바닥에서 점액이 약간 분비되었던 것이다. 거기서 잠시 동안 힘들었던 긴장을 풀고 쉬었다. 그러고 나서는 입으로 열쇠구멍에 꽂힌 열쇠를 돌려보았다. 유감스럽게도 이빨이라 할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았다. 무엇으로 열쇠를 잡는단 말인가? 허나 대신 턱 힘이 정말 센 것 같았다. 그 힘을 빌려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다. 그러다 틀림없이 어떤 상처를 입은 것 같은데 그 점에는 주의를 기울이지도 못했다. 그럴 것이 입에서 갈색 액체가 나와 열쇠 위에 흘러 방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던 것이다. 좀 더 들어보시오. 하고 지배인이 옆방에서 말했다. 열쇠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레고르에게 커다란 격려였다. 그러나 그것에 그치지 않고 모두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외쳐주어야 할 것을 힘내라 그레고르 하고 소리쳐 주어야 할 것을 조금만 더 열쇠를 꼭 잡아라 하고 자기가 애쓰는 것을 모두가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레고르는 있는 힘을 다 내어 죽어라 하고 정신없이 열쇠를 꽉 물었다. 열쇠가 조금씩 돌아감에 따라
그의 몸도 자물쇠 주위를 빙글 돌아 지금은 입만으로 몸을 똑바로 가누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했다가 이윽고 그의 몸에 온 중량을 다 쏟아 다시 내리눌렀다. 드디어 자물쇠가 철커덕 열리는 맑은 소리에 그레고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열쇠쟁이 같은 건 필요 없었어 하고 말하며 문을 활짝 열기 위하여 머리를 문 손잡이에 올려놓았다. 그가 문을 이런 식으로 열어야 했기 때문에 문이 실은 벌써 꽤 활짝 열려 있었는데 그 자신은 아직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문 판자를 따라 천천히 바깥으로 몸을 돌려야 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서기 직전에 거실 안으로 털썩 나자빠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아직 저 어려운 움직임에 골몰하여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을 때 벌써 그는 지배인이 커다랗게 오! 하고 토해내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것은 마치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이제는 문에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지배인이 벌어진 입에다 손을 갖다 대고는 보이지 않는, 균일하게 꾸준히 작용하는 어떤 힘이 그를 몰아내기라도 하는 듯이 천천히 뒷걸음질쳐 가는 모습도 보였다. 어머니는 지배인이 와 있는데도 자리에 들 때 풀어놓은 머리가 그냥 헝클어진 채로 거기 서 있었다. 처음에는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를 쳐다보다가는 그레고르에게로 두 걸음 오더니 사방으로 둥그렇게 펼쳐진 치마 한가운데로 힘없이 쓰러졌고 얼굴은 가슴에 묻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대밀어 붙이기나 하려는 듯이 저기에 찬 표정으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그 다음에는 어쩔 줄 모르는 듯 거실을 둘러보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어 그 육중한 가슴이 들먹였다. 그레고르는 거실 안으로는 발도 들여놓지 않았고 안쪽에서 단단하게 걸린 한쪽 문 판자에 의지하여 서 있어서 그의 몸은 반쪽과 그 위로 갸우뚱하고 있는 머리만 보였고, 그렇게 그는 다른 사람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그 사이에 날이 훨씬 밝아져 길 건너편에는 마주 서서 끝없이 이어진 회색 건물, 그것은 병원이었다. 회색 건물의 한 부분이 또렷하게 보였는데 그 전면을 엄격하게 꿰뚫고 규칙적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비가 아직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눈에 보이게 굵은 방울이 그야말로 하나하나씩 땅으로 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난 식기들이 식탁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아침이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 시간이었다. 신문을 이것저것 읽다 보면 몇 시간씩 늘어지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바로 맞은편 벽에는 군대 시절의 그레고리의 사진이 걸려 있어 대위 차림의 그가 손으로는 대검을 잡고 근심 없이 웃으며 자신의 당당한 자태와 제복의 경의를 표할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현관으로 나가는 문이 열려 있었고 현관문까지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현관 앞이 내다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첫머리도 내다 보였다. 자, 그럼 하고 그레고르가 입을 열었다. 그는 평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오로지 자기뿐임을 잘 의식하고 있었다. 곧 옷을 입고 견본 꾸러미를 꾸려서 떠나겠습니다. 저를 떠나게들 하시겠지요? 자, 지배인님, 보시다시피 저는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기를 좋아합니다. 여행이 힘들기는 해도 여행하지 않고는 먹고 살지 못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지배인님, 매장으로요? 그렇죠?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겁니까? 지금 당장은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전의 업적을 기억하여 나중에 장애만 제거된다면 그만큼 더 열심히 더욱 몰두하여 일하게 되리라는 점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장님께 의무가 아주 많습니다. 지배인님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는 부모님과 누이 걱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겁니다. 허나 다시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애쓸 것입니다. 그러니 일을 더 어렵게 만드시지는 마십시오.
매장에서 제 편에 서 주십시오. 사람들이 외판 사원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알고 있습니다. 큰돈을 벌어 멋지게 살고 있다고들 생각하는 거죠. 이런 선입견을 좀 낮게 수정할 만한 특별한 계기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지배인님이야말로 여느 사원들보다 더 잘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으십니다. 네, 저희끼리만 하는 말입니다만 사장님보다도 오히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사장님께서야 경영주로서 나름의 성품이 있으시니만큼 판단하실 때 사원에게 불리하게 실수를 하시기 쉬우니 말입니다. 1년 내내 매장 바깥에서 살다시피 하는 외판 사원은 자칫하면 이방 하나 뜻밖의 일들을 그리고 근거 없는 모함의 희생물이 될 수 있는 데다가 그런 따위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여행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원인도 알 수 없는 고약한 결과를 육신에서 감지하게 되는 게 고작이기 때문에 항의조차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배인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배인님, 최소한 조금이라도 제가 옳다고 인정하심을 보이는 말을 한마디도 하시지 않은 채 가버리시지는 마십시오. 그러나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첫마디를 꺼낼 때 벌써 몸을 돌려버렸고 으쓱한 어깨 너머로 입술을 위로 말아 올린 채 그레고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이야기하는 동안 그는 잠시도 가만히 서 있지 않고 그레고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아주 조금씩 문을 향해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마치 방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남모르는 금령이 내려 있기라도 한 듯이. 어느덧 그는 현관에 이르러 갑자기 몸을 움직여 거실로부터 마지막으로 발을 뺐는데 그 광경을 본 사람이라면 그가 방금 발바닥을 불에 대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관에서 그는 마치 거기서 초지상적인 구원의 손길이 그를 기다리고나 있는 양 계단 쪽으로 오른팔을 한껏 뻗었다. 그레고르는 지배인을 비록 그렇게 해서 가게에서의 그의 위치가 극도로 위협을 받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결코 이런 기분인 채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부모는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여러 해가 지나면서 그레고르가 이 가게에서 평생토록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 데다가 지금은 워낙 목전의 근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장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장래를 그레고르는 내다볼 수 있었다. 지배인을 붙잡아 진정시키고 확신시켜 끝내 그 마음을 사야 했다. 그레고르와 그의 가족의 장래가 거기에 달리지 않았는가. 누이 동생이라도 여기 있었더라면 그녀는 영리했다. 그레고르가 아직 침착하게 드러누워 있을 때 그녀는 벌써 울고 있었다. 그러니 이 여자 좋아하는 지배인께서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그가 이 충격에서 벗어나게끔 설득을 하면 분명히 마음을 돌릴 텐데 그런데 누이가 마침 없으니 그레고르 자신이 협상을 해야 했다.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의 말이 아마도 아니 거의 확실하게 다시금 이해받지 못했다는 점 역시 생각하지 않은 채 그는 문 판자를 버리고 문이 열린 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벌써 현관 앞에 난간을 두 손으로 우스꽝스럽게 꽉 잡고 있는 지배인한테로 가려고 했던 것이나 즉시 잡을 곳을 찾으면서 조그맣게 비명을 지르며 수많은 작은 발을 깔고 엎어졌다. 그런 일이 있자마자 그는 이 아침 처음으로 육신의 편안함을 느꼈다. 작은 다리들이 굳이 바닥을 딛고 섰던 것이다. 다리들이 완전 무결하게 말을 들었고 심지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그의 몸을 실어가려고 애쓰기까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기뻤으며 벌써 모든 고통이 씻은 듯 다 낫는 일이 목전에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가 몸의 움직임을 억제하느라 좌우로 흔들거리며 어머니로부터 전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채 바로 어머니를 마주보며 마룻바닥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아주 넋을 잃고 있는 것 같던 어머니가 느닷없이 팔을 쭉 뻗치고 열 손가락을 활짝 펼치며 펄쩍 뛰어오르며 소리쳤다. 사람 살려요, 맙소사. 사람 살려요. 머리는 그레고르를 더 잘 보려는 듯이 숙였는데 몸은 반대로 정신없이 빨리 뒷걸음질쳐 자기 뒤에 상을 봐놓은 식탁이 있다는 것도 잊고 식탁 곁에 이르자 넋이 빠진 사람처럼 황급히 그 위에 올라앉았는데 옆에서 건드려 넘어진 커다란 주전자에서 커피가 다 쏟아져 양탄자 위로 엎질러지는 것조차도 알아차릴 정신이 없는 것 같았다. 어머니, 어머니! 그레고르가 낮게 부르며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지배인은 한순간 완전히 그의 뇌리를 떠나 있었고 반면 흘러내리는 커피를 보자 그는 몇 번 턱으로 허공을 향해 쩝쩝거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어머니가 다시금 비명을 지르며 식탁에서 뛰어내려 급히 달려온 아버지의 두 팔 안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제 그레고르는 부모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지배인이 벌써 계단에 이르렀던 것이다. 턱을 계단 난간에 얹은 채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그를 될 수 있는 대로 확실하게 따라잡기 위하여 그레고르는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배인은 무언가 예감한 듯 몇 계단을 한 번에 훌쩍 뛰어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그는 흐흐 하고 소리쳤다. 그 소리는 온 계단 전체로 울렸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이르러서는 지배인의 이 도망질이 그때까지 비교적 침착했던 아버지를 완전히 혼란시켜 놓았으니 직접 지배인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최소한 쫓아가고 있는 그레고르를 막아서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는 대신 아버지는 오른손으로는 지배인이 모자, 외투와 함께 소파에 내버려 두고 간 단장을 집어들고 왼손으로는 식탁에서 커다란 신문을 집어들어 두 발을 쾅쾅 구르며 단장과 신문을 흔들어대며 그레고르를 그의 방으로 되몰아 넣으려 했다. 그레고르가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었고 비는 것이 이해되지도 않아 그는 머리를 아주 고분고분 돌리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더욱 세게 두 발을 쾅쾅 구를 따름이었다. 건너편에서는 어머니가 날씨가 쌀쌀한데도 창문을 열어 젖히고 상체를 창밖으로 쑥 내민 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다. 창밖 골목길과 현관 앞 계단 사이에 맞바람이 쳐 창문의 커튼이 휘날리고 식탁 위의 신문들이 펄럭펄럭 하더니 한 장씩 마룻바닥으로 날려 떨어졌다. 인정사정 없이 몰아대면서 아버지는 야만인처럼 씩씩거렸다. 그런데 그레고르는 뒷걸음질은 전혀 익히지 않은 터라 정말이지 몹시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는 없었다. 그레고르가 몸을 돌리게 내버려 두기만 했더라면 금방 자기 방으로 들어갔겠으나 시간을 잡아먹으면서 몸을 빙 돌렸다가는 아버지를 참지 못하게 만들까봐 두려웠고 순간순간 아버지의 손에 들린 단장으로부터는 그의 등허리나 머리에 치명적인 일격이 날아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결국 그레고르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뒷걸음질 치면서는 방향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음을 경악하며 알아차렸던 것이다. 하여 그는 아버지 쪽으로 끊임없이 겁먹은 곁눈질을 보냈으며 한껏 잽싸게 그러나 실제로는 몹시 느리게 몸을 틀었다. 아버지가 그의 선의를 알아차린 것 같았다. 이번에는 그를 방해하지 않고 멀찌감치 서 단장 끝으로 이리저리 몸을 틀 방향을 지휘해 주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아버지가 이 견딜 수 없는 쉿쉿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레고르는 그 소리에 정신이 혼란해졌다. 벌써 거진 다 돌았을 때 이 쉿쉿 소리를 끊임없이 듣다 보니 그만 헛갈려서 조금 되돌아가기까지 했다. 그런데 드디어 다행히도 그가 문 열린 틈에 이르고 보니 그의 몸이 너무 넓어 곧바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물론 지금의 심적 상태로서는
그레고르가 넉넉히 지나가게끔 다른 쪽 판자문마저 열어줄 생각 같은 건 꿈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머리를 사로잡은 생각은 오로지 그레고르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의 방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아버지는 결코 몸을 세우고 또 어쩌면 그렇게 선 채로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레고르가 필요로 했던 번거로운 준비 같은 것 역시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장애물 따위는 있지도 않은 듯 이제는 그레고르를 별스럽게 큰 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몰아댔으니 그 소리는 어느덧 그레고르의 등 뒤에서 아버지 한 사람이 내는 목소리 같지 않게 울렸고 이제는 정말이지 재미 같은 건 없어 그레고르는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몸을 밀어붙였다. 몸의 한편이 들리더니 그는 문이 열린 틈 사이로 비스듬히 걸려 누웠는데 한쪽 옆구리가 쓸려서 상처가 나 하얗게 칠한 문에 흉한 얼룩이 남았고 그러더니 금방 꽉 끼어버려 혼자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어버렸다. 한쪽 편의 작은 다리들은 높이 허공에 떠 있고 다른 편 다리들은 고통스럽게 바닥에 짓눌려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뒤에서 지금으로서는 그게 해결책이라는 듯 새참 발길질을 하여 그는 피를 몹시 흘리며 자기 방으로 멀리 날아 들어갔다. 출입문까지 단장으로 쳐서 닫히고 나자 드디어 사방이 조용해졌다. 저녁 어스름역에야 그레고르는 혼수 상태와도 비슷한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충분히 자고 충분히 쉰 느낌이 드는 걸 보면 방해가 없었더라도 오래지 않아 깨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현관으로 나가는 문을 조심스럽게 닫는 소리와 빨리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자기를 깨운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이 천장에 군데군데 그리고 가구의 높은 부분에 창백하게 비쳐들고 있었으나 그레고르가 누워있는 아래쪽은 어두웠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제야 비로소 어림잡기를 배우게 된 더듬이들로 아직은 서툴게 더듬으면서 문 쪽으로 천천히 몸을 밀어갔다. 왼쪽 옆구리에 길게 한 가닥 흉터가 생겨 불편하게 당겼으며 그는 좌우 두 줄 다리들을 규칙적으로 쩔뚝거려야 했다. 더군다나 다리 하나가 아침나절에 있었던 사건으로 심하게 다쳐서 다리 하나만 다친 것도 기적에 가까웠다. 감각을 잃은 채 질질 끌렸다. 문께 와서야 그는 대체 무엇이 그를 거기로 유혹해 왔던가를 알아차렸으니 그것은 무언가 먹을 수 있는 것의 냄새였다. 거기에는 달콤한 우유 같은 접시가 있었고 잘게 자른 흰빵 조각이 적셔져 있었던 것이다. 아침보다 한결 더 배가 고팠던 터라 하마터면 그는 웃을 뻔했으며 얼른 눈이 잠길 지경으로 머리를 우유 속에 박았다. 그러나 곧 그는 실망해서 물러났다. 불편한 왼쪽 옆구리 때문에 먹는 것이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몸 전체가 헐떡거리며 함께 움직여야만 먹을 수 있었다. 그가 평소에 가장 즐겨 먹었던 것이고 그래서 분명히 누이 동생이 들여다 놓았을 우유가 도무지 맛이라곤 없어서 그는 거의 혐오감을 품고 접시로부터 떠나 방 한가운데로 기어들어와 버렸다. 그레고르가 문틈으로 보니 거실에 가스등이 켜져 있었으나 여느 때 아버지가 이 시간이면 어머니와 누이에게 오후에 나온 신문을 큰 소리로 읽어주곤 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누이가 자기에게 늘 이야기하고 또 편지 쓰곤 했던 이 낭독이 최근에 들어서는 아예 폐지된 모양이었다. 분명 집이 비어있지는 않았건만 사방은 너무도 고요했다. 이 얼마나 고요한 생활을 식구들은 영위하고 있는가 하고 말하며 그레고르는 자기 앞의 어둠을 물끄러미 응시한 채 스스로가 부모와 누이에게 그러한 삶을 마련해 줄 수 있었다는 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느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고요, 모든 유복함, 모든 만족이
졸지의 충격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레고르는 차라리 몸을 움직여 방 안을 이리저리 기어다녔다. 그 긴 저녁 동안 한번 한쪽 옆문이 그리고 다른 한쪽 옆문이 한번 조금 열렸다가 얼른 다시 닫혔다. 누군가가 들어올 일이 있었으나 다시금 너무 많은 고려를 했었나 보다. 들어오려다 망설이고 있는 방문객을 어떻게 해서든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기라도 할 결심을 하고 그레고르는 거실로 통하는 문 곁에 바짝 멈추어 섰다. 그러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아 그레고르는 헛되이 기다렸다. 아침에 문들이 잠겨 있었을 때는 모두가 그의 방을 들어오려 하더니 이제 그가 문 하나를 열어놓았고 다른 문들은 분명히 낮 동안 열어놓았을 지금에 와서는 아무도 더 오지 않으며 열쇠도 이제는 밖에서 꽂혀 있었다. 밤 늦어서야 거실에 불이 꺼졌고 이제 부모님과 누이가 그토록 오래 자지 않고 있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니 이제서야 셋이서 모두 발끝으로 걸어서 멀어져 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던 것이다. 이제는 분명 아침까지 아무도 더 이상 그레고르에게로 들어오지 않을 테니 그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새로이 꾸려가야 할 것인가를 방해받지 않고 생각해 볼 긴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그가 넓적하게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천장 높고 텅 빈 방이 이미 5년 전부터 살아온 방이건만 왠지 모르게 그를 불안하게 해서 반은 무의식적으로 몸을 돌려 그리고 가벼운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는 서둘러 소파 밑으로 기어들어갔는데 거기서 그는 등이 약간 짓눌리고 머리를 들 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아늑하게 느꼈고 다만 머리가 너무 넓적해서 완전히 장의자 밑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이 유감일 뿐이었다. 거기서 온 밤을 머무르며 그는 선잠에 잠겼다가 배가 고파 자꾸 놀라 깨면서 또 그러면서 근심과 불분명한 희망에 잠자기도 하며 보냈다. 그러면서 그는 당분간은 몸가짐을 조용히 하며 인내로써 그리고 식구들을 신중히 생각하여 자기가 지금의 상태로서는 식구들에게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불유쾌한 일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해주어야겠다는 결론에 이르곤 했다.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웠을 때 이미 그레고르는 자기가 방금 한 결심의 힘을 시험해 볼 기회를 가졌다. 현관 쪽에서 누이가 거의 완전히 옷을 차려입은 채 문을 열고 긴장해서 들여다보았다. 누이는 그를 금방 발견하지는 못했으나 소파 밑에 있는 그를 보자 맙소사 그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날아서 도망칠 수는 없는 바에야. 그녀는 너무 놀라서 자신을 가누지 못하고 출입문을 밖에서부터 쾅 닫아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라도 하는 듯이 즉시 다시 문을 열고 중환자 집에서나 낯선 남자 곁에서처럼 발끝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레고르는 머리를 소파 가장자리까지 바싹 내밀고 누이를 관찰했다. 그가 우유를 먹지 않았다는 것, 그것도 결코 배가 고프지 않아서가 아님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좀 더 맞는 다른 음식을 가져올 것인가. 누이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녀가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을 작정이었다. 비록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누이의 발밑에 몸을 던져 뭐든지 먹기 좋은 것을 달라고 청하고 싶은 생각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들었으면서도 그런데 누이 스스로가 즉시 우유가 약간 주위에 흘렀을 뿐 아직 가득 찬 접시를 알아보더니 놀라서 곧 집어들고 그러나 맨손이 아니라 헝겊 조각으로 집어들어 밖으로 나갔다. 그레고르는 누이가 그 대신 무엇을 가져올 것인지 극도로 궁금했으며 거기에 대해 이런저런 생각을 한껏 해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누이가 마음을 써서 실제로 무엇을 할지 짐작을 해낼 수가 없었으리라. 누이는 그의 입맛을 시험해 보기 위해
온갖 것을 골라보고 가져와 헌 신문지 위에 늘여놓았으니 말이다. 거기에는 반쯤 상한 오래된 야채, 저녁 식사에서 남은 굳어진 화이트 소스가 잔뜩 묻은 뼈다귀, 건포도와 편도 몇 개, 그레고르가 이틀 전에 맛이 없다고 했던 치즈 한 조각, 마른 빵 하나, 버터 바른 빵 하나에다 버터 바르고 소금을 뿌린 빵 하나가 있었다. 그 밖에도 그 모든 것에 추가하여 틀림없이 그레고르만의 것으로 정해졌을 접시를 갖다 놓고 거기에 물을 따랐다. 그러고는 그레고르가 그녀의 앞에서는 먹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는지 세심히 신경을 써 급히 방을 나가더니 그레고르가 원하는 대로 편안히 하고 있어도 좋음을 그레고르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열쇠를 돌려 잠가주기까지 했다. 먹으러 갈 때는 그레고르의 작은 다리들이 윙윙거렸다. 어쨌든 상처는 벌써 깨끗이 나았음에 틀림없었으니 그는 조금도 장애를 느끼지 못했으며 거기에 대해 놀라며 한 달 전에 칼로 손가락을 아주 조금 베었던 일과 그 상처가 그저께까지만 해도 꽤 아팠던 일을 생각했다. 지금 나는 감각이 무뎌졌단 말인가 생각하며 그는 어느새 다른 그 어느 음식보다 즉시 그리고 강렬하게 구미가 당기는 치즈를 탐욕스럽게 빨아먹었다. 만족의 눈물까지 흘리며 그는 치즈, 야채, 소스를 정신없이 잇따라 먹어치웠다. 반면 신선한 음식은 맛이 없었고 냄새조차 견딜 수가 없어서 그가 먹고 싶은 것들을 조금 떨어지게 끌어다 놓기까지 했다. 누이 동생이 그는 물러가 있으라는 신호로 천천히 열쇠를 돌렸을 때 그는 벌써 모든 것을 끝내고 그 자리에 게으르게 드러 누워 있었다. 벌써 거진 낮잠이 들어 있었음에도 열쇠 돌리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라 일어나 서둘러 다시 소파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런데 누이 동생이 방 안에 있던 짧은 시간이나마 소파 밑에 머물러 있는 일에 그로서는 커다란 자기 극복이 필요했으니 실컷 먹은 덕분에 그의 몸이 다소 둥그렇게 부풀어 거기 협소한 곳에서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것이다. 문득문득 숨이 턱턱 막혀오는 가운데 그는 툭 붉어진 눈을 쑥 내밀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누이가 빗자루로 그가 먹다 남긴 것들 뿐만 아니라 그레고르가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까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양 쓸어 모아 얼른 양동이에 쏟아놓고는 나무 뚜껑을 닫아서 죄다 내다 버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가 몸을 돌리자마자 벌써 그레고르는 소파 밑에서 기어나와 몸을 쭉 뻗고 부풀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레고르는 날마다 음식을 받아 먹었다. 부모님과 하녀가 자고 있는 아침에 한 번, 그리고 두 번째는 다들 점심을 먹은 뒤였다. 그때면 부모님이 또 잠깐 잠을 자고 하녀는 누이 동생이 뭔가를 사러 보내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부모님도 그레고르가 굶어 죽기를 바라지야 않았지만은 어쩌면 그가 먹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아는 것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으리라. 누이는 어쩌면 부모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은 것뿐이리라. 실제로는 바로 그들이야말로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을 테니까. 어떠한 변명으로 저 첫날 오전 의사와 열쇠쟁이를 집 밖으로 되돌려 보냈는지 그레고르는 전혀 듣지 못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으니까 아무도 누이 동생까지도 그가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누이 동생이 그의 방에 와 있을 때면 다만 여기저기에서 그녀의 한숨 소리와 성자들을 불러내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녀가 모든 것에 다소 익숙해진, 완전히 익숙해지는 일은 물론 결코 거론조차 할 수 없고 나중에야 비로소 그레고르는 친절한 의도를 담은 혹은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포착해낼 수가 있었다. 오늘은 맛이 있었구나.
그가 남김없이 먹어치웠을 때면 누이는 그렇게 말했고, 반대일 경우에는 그 횟수가 점점 늘어갔는데 거의 슬픔을 띠고 그녀는 말하곤 했다. 또 다 그대로 남았네. 그러나 그레고르가 새로운 소식을 직접 못 듣는 반면 그는 많은 것을 옆방으로부터 드러냈으니 한번 목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그는 얼른 들리는 쪽 방문으로 달려가 온몸을 문에 바짝 갖다 댔다. 특히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은밀히라도 그를 두고 나누지 않는 대화는 없었다. 이틀 동안은 식사 때마다 이제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상의하는 소리가 들렸고, 식사 시간들 사이에도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럴 것이 아무도 혼자서는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집을 아주 비울 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녀 역시 바로 첫날 그녀가 벌어진 일에 대해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아주 분명치 않았다. 어머니에게 즉시 해고시켜 달라고 무릎을 꿇고 청하다시피 했고, 그 15분 후 떠나면서 그녀는 마치 해고가 여기서 그녀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적선이라도 되는 듯이 해준 데 대해 눈물로 감사해하며 그 누구도 요구하지 않았건만 아무에게도 눈꽃만큼도 누설하지 않겠노라고 엄숙하게 맹세했다. 이제는 누이 동생이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해야 했다. 아무려나 그것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거듭 그레고르는 한 사람이 헛되이 다른 사람에게 먹기를 권하고, 그러면 대답이라고는 고마워요, 됐어요, 나 그 비슷한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들었다. 마시는 일은 전혀 없는 것 같았다. 이따금씩 누이 동생이 아버지에게 맥주를 들겠느냐고 물었고, 직접 가져오겠다고 진심으로 제의를 했는데 아버지가 말이 없으면 누이는 아버지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지 않게끔 관리실 아주머니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러면 마침내 아버지가 커다랗게 그만둬 하시고,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미 첫날부터 아버지는 어머니와 누이의 전체 재산 상태와 앞날의 전망을 설명했다. 이따금씩 아버지는 테이블에서 일어나 5년 전 그의 가게가 파산했을 때 건져낸 조그만 비밀 금고에서 이런저런 증서나 장부 같은 것을 꺼내오곤 했다. 아버지가 복잡한 자물쇠를 열어 찾았던 것을 꺼내고 나서 다시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이 설명들은 부분적으로는 그레고르가 갇혀진 일에 들을 수 있었던 최초의 즐거운 일이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는 저 사업으로부터 땡전 한 푼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적어도 그에게 아버지는 그 반대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그레고르 역시도 그런 걸 아버지에게 물어보지 않았었다. 그레고르의 근심은 당시에 오로지 모두를 여지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은 사업의 불운을 식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속히 잊어버리게끔 하는데 진력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당시 그는 아주 특별히 열의를 다 바쳐 일을 시작했었고, 단 하룻밤 사이에 보잘것없는 점원 보조원에서 외판 사원이 되었다. 외판 사원은 물론 돈을 버는 방식이 아주 달랐고, 작업의 성과가 즉시 수수료의 형식으로 현금으로 변했으니 그것을 놀라고 기뻐하는 집안 식구들 앞 테이블 위에 놓을 수가 있었다. 그때가 좋은 시절이었다.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시절이, 적어도 그런 빛을 띠고는 되풀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후일 그레고르가 돈을 많이 벌어 온 식구의 낭비를 감당할 수 있었고, 실제로 감당하기도 했건만 말이다. 사람들이 익숙해졌던 것이다. 식구들이나 그레고르 역시도. 식구들은 돈을 감사하게 받았고 그는 기꺼이 가져다 주었으나 특별한 따뜻함은 더 이상 우러나지 않았다. 다만 누이 동생만은 아직도 그레고르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고, 자기와는 달리 음악을 몹시 사랑하고 감동적으로 바이올린을 켤 줄 아는 누이를 내년에 돈이 많이 들겠지만 어떻게든
돈이야 만들 테니 비용에 상관하지 않고 음악학교에 보내는 것이 그의 남모르는 계획이었다. 그레고르가 도시에 잠깐씩 머무르는 동안이면 자주 누이 동생과의 대화에서 음악학교가 언급되었으나 늘 그 시련은 생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꿈으로서였고 부모님은 무심히 하는 이 언급조차도 듣기 좋아한 적이 없었지만 그레고르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생각을 했고 크리스마스 날 저녁 엄숙하게 그것을 천명할 계획이었다. 거기 문에 똑바로 붙어서 귀를 기울이는 동안 그의 지금의 상태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쳐갔다. 이따금씩 그는 전신이 피곤하여 전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 머리가 아무렇게나 문에 부딪히게끔 내버려 둘 때가 있는데 그랬다가는 즉시 다시 꼿꼿이 쳐들었다. 그가 그렇게 해서 내는 조그만 소리까지도 옆방에 들려 그러면 모두 입을 다물었던 것이다. 또 무슨 짓을 하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잠시 후 분명 문 쪽을 향해서 말했고 그러면 끊어졌던 대화가 점차 다시 이어졌다.